자, 외제적 볼게요. 표현어는 뭐가 되는 것이냐? 작가. 요거는 뭐 외울 필요 없고요. 작가와의 관계. 문학을 작가의 창조 능력에 의한 반영물로 보아서 의도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서정주의 자화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시작이 애비는 종이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 아버지 종이었고 자기 외할아버지 종이었고 자기는 많은 세월을 뭐다? 시련 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내 시는 뭐가 된다? 정말 내 피를 쏟아서 쓴다라는 자기의 이야기를 썼다 했을 때 결국 자기를 고백한 시가 되는 것이니까 바로 이와 같은 표현론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윤동주의 서시 아시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굳이 한자로 나타내면 앙천불계라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자기의 소망을 나타내는 거거든. 표현론적 관점과 함께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이 어떻게 바람에 스칩니까? 일제치하, 반영론적 관점이 같이 합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서정주는 처음 출발 자체가 세상은 모르고 나는 원래 이래 라고 얘기했으니까 표현론적 관점이 강한 거고 윤동주는 자신의 소망과 함께 현실 인식이 들어가니까 바로 성찰의 시인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회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자신에 대한 성찰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김현승의 눈물.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시들은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보면 좀 알 텐데 내가 보통 시를 할 때 존재론적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이 시가 어떠고 저떠고 설명 안 하고 그대로 문제를 풀잖아요. 대상 잡고 태도 잡아버리잖아. 그런데 이 시는 미안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꼭 뭐를 해준다? 내용을 먼저 얘기해주는 시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 들어갈게요. 때로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미안합니다. 이걸 다 넣을 수는 없었어요. 이걸 넣기 시작하면 책 한 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그럼 무조건 김현승의 눈물이에요. 제목 자체가 눈물인데 때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뭐라고요? 옥토에 떨어지는 눈물이고 싶다라는 소망이거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땅에 떨어지고 뭐 투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적 시어라고요. 우리가 볼 때 기독교에 가면 하늘의 미랄이 되고 그렇죠? 예, 이 세상에 촛불이 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나는 떨어져서 희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라는 기독교적 시어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내가 희생을 하려면 뭔가를 드려야 되잖아. 그럼 신께서 더 값진 것으로 드리라 라고 요구를 해오면 나의 가장 나중지는 것도 이거밖에 없다 그래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그랬을 때 흠도 티도 금도 가지 않은 거래요. 그게 뭐냐? 신께서는 나에게 웃음을 만드시고 대신에 눈물을 지어주시다. 이렇게 해서 눈물의 의미를 전환시킵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고 뭔가 있구나. 근데 이것만 보면 시가 절대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을 살펴보면 김현승이 기독교 시인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찬 찬양 예수님을 예찬하면서 시를 쓴 사람이야.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축복 속에서. 그리고 아들을 낳거든요. 축복 속에서. 근데 아들이 죽어요. 그때는 워낙 애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그때 김현승은 처음으로 방황을 한다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첫째,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이럴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이제까지 산 게 전부 다 엉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현승은 방황을 한다고요. 최초로 하느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옆집에서 본 거죠. 애한테 공부 못한다고 막 화내는 걸 본 거야. 그때 움찔한 거죠. 아니 이 사람아, 사람 안 있으면 좋은 거지 공부 좀 못한다고 왜 화를 내나라고 보다 보니까 자기도 애가 살아있었으면 저렇게 작은 일에 화를 내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때 김현승은 하나님의 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뭐를 줬다? 웃음이요. 아름다운 꽃이라는 웃음을 줘요. 하지만 이 웃음은 가변적이고 한시적인 거예요. 애가 점점점 클수록 우리는 뭐다 더 많은 걸 기대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뭐다 나에게 아이를 주셨다가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난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흘러요. 이 눈물은 미안하지만 흠도 티도 금도 가지 않은 거예요. 오직 순수함입니다. 정말 네가 있었으면 하는 여기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또 한 번 깨달았다. 그게 바로 김현승의 눈물이에요. 됐죠? 따라서 이것도 이 내용을 알아야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럼 얘는 뭐냐? 유치원의 1월. 이거는요. 자,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일지라도 어찌 1월이 없겠느냐라고 1월이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돼요. 비바람을 맞으면서, 됐죠?
그리고 먼 태고 쪽 원시의 풍모로 나의 원수와 원수에게 아첨하는 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복수를 준비했다는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1월이 돼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뭔가 복수를 하려는 것 같은데 라는 내용이 되는데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내용은 일제치하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1930년대가 되면 대동아 전쟁을 벌이면서 일본이 발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우리나라의 문학가들한테 그 징집이나 징병에 대한 바로 거기에 대한 이 도움을 주는 연설을 하라고 하면 친일을 하라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알아서 친일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것이 진짜로 뭐 느껴서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유치원은 그런 사람 아니었죠. 그래서 망명을 갑니다. 중국으로요. 단 솔직히 지금이니까 내가 망명이라 그러지, 아니 이름 없는 그 못 살았던 조선에, 그것도 식민주의, 중국에서는 일본이라고 그랬겠죠. 그게 무슨 망명이야? 도망길이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냥 중국 가서 도망간 거예요. 풍찬노숙, 길거리에서 잠잤다는 거죠. 그러다 애도 하나 죽는다고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속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비바람에, 세월과 비바람에 같이 근심하며 원시의 풍모 그대로 내 원수와 원수에게 아첨하는 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복수를 준비하였으니 나의 1월 마지막 우러러봤던 태양이 내 두 눈에 해바라기처럼 막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결국 시인의 의지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며 비장미와 숭고미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나오면 무조건 유치한의 1월이 되는 것이며, 이것도 시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작가의 표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김광석의 생애 감각이요.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요. 여명이 해서 아침이 밝아요. 개가 짖는다, 사람이 온다, 오는 사람 나한테서 가고 가는 사람 나한테서 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슴이 뭐라고? 아픔,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 그리고 그 뒤에 가슴이 아물 때에도 뼈가 제대로 서지 않아서 무지하게 힘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게 일제치하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고 김광섭이 심장벽 수술을 한다고요. 이 양반이요.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했지만 1940년대 말 우리나라는 심장병 수술하면 여기를 끊어내야 돼요. 아니 이게 부러지면 이렇게 깁스라도 하죠. 이게 끊어지면 여기를 깁스를 해야 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통해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생애 감각을 쓴 게 바로 이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본 것처럼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가 나온다든지, 나한테로 왔다 나한테로 간다라든지, 아침이 밝아온다라든지, 그리고 내가 흐린 강물 위에 섰을 때 채송화가 무더기 생애의 감각을 일깨워 주었다는 무조건 이 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아픔을 딛고 일어난 수술 후의 작품이다라는 걸 알아야지만 이해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상의 거울은 미안하지만 여기서 난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인정을 해요. 왜냐? 사실은 저거는 이상은요, 개인적인 어떤 초현실을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국문학계에서는 초현실주의, 아까 보셨죠, 그죠? 다다라는 사람, 그저 짜라라는 사람이 다다이즘, 다다가 사람 이름이에요, 사실은요. 아까 얘기했었죠? 누가 와서 짜라한테 와, 당신의 미술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디서 도대체 이런 모티프를 정했습니까? 했더니 블랑유르자라는 술집에 가면 다다라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다다가 누구야? 도대체 누군데 이런 예술적 철학을 해석해 봤더니 별로 인기도 없는, 바로 전성기 지나간 콜걸이었어요. 그냥 결국 뭐다? 별거 없음. 이렇게 한 게 다다. 그래서 다다이즘이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실험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표현론적 관점으로 나오면 돼요. 하지만 나는 이상의 거울은 좀 다른 식으로도 봅니다. 왜냐? 여러분 거울은 누구나 다 알죠. 띄어쓰기를 뭐다? 거부했다. 그게 바로 다다이즘이거든요. 기존 질서 파괴가 되는 것이죠. 거울 속에는 내가 있어. 현실주의 아니면 초현실주의야? 초현실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거울 속에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이 뱀파이어예요? 뱀파이어는 거울에 안 비친대잖아. 됐죠? 거울 속에는 내가 있어. 이건 현실주의예요. 그리고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 한 개나 두 개나 있어. 그것도 현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이, 그럼 그 속에서 왜? 이렇게 대답 안 하잖아. 악수를 할 줄 모르는 뭐라고? 왼손잡이. 이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죠? 근데 거울 속에 나는 참 뭐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거울 속에 나는 항상 거기에 있고요. 내가 없어도 홀로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여기서 초현실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란 거는 내가 가보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피하면 없는 건데 쟤는 쟤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제 세상에 살고 나는 내 세상에 살다가 같이 이렇게 올 때만 서로가 만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참 묘한 생각을 했어요.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저렇게 조용한 세상은 없을 것이요. 라는 얘기는 세상을 시끄러워 죽겠다는 거죠. 이 거울의 주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거울 속에 나는 참 나하고 반대요만은 또 참 비슷하게 닮았다. 그것까지도 초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초현실은 딱 한 군데 나온다고.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지는 지 혼자 살 거란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맨 끝,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뭐라고요? 만지고 싶고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 거기에서 주제가 나오는 거야. 거울 속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고치면 돼요, 머리를. 근데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한다? 건드릴 수가 있대, 없대? 그럼 결국 이게 뭔 소린지 알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나를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현대사회의 몰개성화. 여러분도 한 번씩 다 생각했죠? 여러분 조카한테 가가지고 사실은 고모가, 이모가, 삼촌이 살고 싶었던 건 내가 이게 아니거든? 이거. 거울 속에 내가 전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나를 건들 수 없는, 바로 내가 나를 건들 수 없는 정체성의 상실을 쓴 게 이상의 거울이거든요. 이 양반은 1930년대 시를 썼는데 마치 2000년대 시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를 참 잘 쓴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걸 초현실주의로 봤을 때 표현론이 됐다는 거죠. 이런 작품이 튀어나오면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얘가 제일 길죠.